아파트의 변천사 및 가격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막 다들 비장하세요. 표정들이 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셔가지고 좀 풀고, 네? 자연스럽게 있으십시오. 너무 비장해요. 무거워 죽겠어 아주 그냥. 최후의 전성까지 나온 막 이런 군인들 표정이야. 죽음을 무릅쓰고 맨 앞에 있는 특전사들 표정처럼 막. 예. 자, 이제 80년대 뭐 그 70년대부터 아파트가 나오기는 했죠. 서울 같은 경우에.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71년생이에요. 제가 이제 73년생인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막 만들어진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한강변의 기적도 생기고 종합운동장을 주변으로 해서 막 신도시 계획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나왔었죠. 그렇죠? 한강변의 기적 올림픽대로 만들면서 한강변에 다 예전에는 판자촌이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김포항 내려서 종합운동장까지 오다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가 낙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제일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 그게 분양이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는 것은 돈이 묶이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빨리 건설 회사들이 빨리 지어서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그 한강변이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개발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자본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니까. 한강변의 기적. 그죠? 그래서 한강은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외국 같은 경우 저렇게 천혜의 자연환경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호텔이 들어오고 리조트 같은 게 들어오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강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가 뭐 배를 탈 수 있는 선박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개발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조망권을 비정상적으로 애초에 개발을 한 거죠. 비정상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한강변은 소수만의 특권이 돼버린 거죠. 소수만의 특권이 돼버리다 보니까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발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특정인만 누릴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게 굉장히 잘못되고 불평등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그 불평등이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 노래가 틀린 게 없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네, 그러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1980년대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서울에 엄청나게 짓게 돼요. 이때는 뭐 건축 기술도 없었고 토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었죠. 왜냐하면 땅을 넓혀갈 때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주차장도 없고 다 5층짜리 아파트고 엘리베이터는 뭐 생각도 못하는 생활 수준을 갖고 있다가 올림픽을 하고 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뭐 하면서 뭐 발전을 옛날에 중국처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도심으로 서울로 사람들이 쫙 몰리게 되죠. 사람들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는 집이 모자라게 돼요. 그때 기생충처럼 반지하를 허용을 하게 되죠. 주택이 모자라다 보니까. 반지하를 허용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에 대한 슬로건도 200만 호 건설이에요. 노태우 정권. 200만 호 건설을 하면서 생긴 게 뭐죠? 일기 신도시. 주택의 질보다는 양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지하를 파요, 안 파요? 안 파죠. 거의 안 파죠. 위로는 엄청나게 올리죠.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서 굉장히 높은 아파트를 만들게 되는 게 일기 신도시예요. 일기 신도시. 물론 지하 주차장이 있는 데도 있지만은 근데 주가 위로 높이 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세대수를 많이 공급하는데 이게 일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80년대 아파트와 다르게 토지에 대한 활용은 굉장히 잘하고 있죠. 토지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은 용적률을 거의 다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서 딜레마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하를 파서 고칠까?
아니 부시고 다시 지을까? 토지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 토지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80년대 아파트는 이건 무조건 부셔야 되는 거죠. 토지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토지의 활용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대지 지분이 어때요? 넓죠. 큰 대지를 조그만 세대수가 나눠 가졌으니까 대지 지분이 넓죠.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득이 많이 발생을 하죠. 토지의 활용을 잘 하고 있으니까는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난개발의 주도가 됐던 게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때 용인의 난개발이 태어나게 돼요. 네? 준보존 산지에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면서 산을 다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현행 용적률보다 50%가 추가가 돼요. 용적률까지 추가가 돼. 이때는 용적률이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는 이제 지하까지 파게 돼요. 지하도 파고 아파트는 그야말로 병풍 아파트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없는 아파트로 표현이 되죠. 보통 아파트들이 한 96년에서 한 99년도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다 이때 용적률 50% 추가를 해서 인허가를 받았던 아파트들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봉천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이런 데들, 가락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아파트들.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왜 올랐냐? 미래에 대한 가치는 없어요. 재건축은 현행 용적률보다 높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리모델링은 가능하겠죠. 근데 리모델링도 그렇게 리모델링은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얘네들의 리모델링은 집단적인 인테리어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들은 집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꺼번에 나갔다 들어올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도 완비를 하고 있는 곳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인테리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리모델링도 잘 안 되고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좀 없는데 전세 가격들이 이제 많이 가격들을 올려놓은 상태의 아파트들이죠. 뭐 이런 데들이 뭐 가락 쌍용도 있고, 저 석계역 쪽에 한진그랑빌 그런 것도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죠. 이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98년도에 뭐가 터져요? 네? 세계금융위기. 우리나라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죠.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니까는 건설업이고 다 망하겠죠. 다 안 되잖아요. 제일 힘든 게 건설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 같은 게 분양이 안 되고 아파트 공급이 아예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는 법이 대폭 완화돼요. 대폭 완화되고 용적률에 대한 것들을 50%를 낮춰서 미래 가치를 보존을 하게 돼요. 미래 가치를 보존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가 잘 분양될 수 있게 화단인데요. 화단을 놓으면은 그러니까 법에서 화단을 놓으면 발코니를 2m까지 뺄 수 있게 만들어져요. 2m까지. 그래서 보통 이때 아파트가 2000년도에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서 한 200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 대표적인 게 뭐 삼성 레미안 3차 아파트, 상도동에 이런 아파트들 가보면은 베란다가 엄청 넓어요. 엄청. 이런 아파트들은 물리적인 형태는 이제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되게 안 좋을 때 1998년도가 되면서 아파트들이 20년이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20년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강남 같은 데는 뭐 도곡주공이라든지 도곡주공 그리고 영동주공 아파트 이런 데들이 이제 재건축을 스타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재건축이 이제 시작을 막 하게 되죠. 시작을 막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가격이 근데 IMF였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은 떨어진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가 2003년도에 보통 인허가를 이주를 다 하고 2003년도에 입주를 하면서부터 한 2005, 6년도, 2000년도 초반 5, 6년도쯤에 재건축을 IMF 때 시작했던 아파트들이 어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을 겪으면서
2003년도에 보통 이주를 하고 2006년도쯤에 막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가격이 굉장히 눌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눌려져 있다가 입주할 때쯤이 부동산이 막 터질 때예요. 이제 막 올라갈 때예요. 근데 그때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재건축이 되면은 그 착시 효과랑 같이 일어나면서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2006, 7년도부터 재건축 아파트가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시장의 바로메타 역할을 해요. 이때부터는 재건축 아파트가 이때부터 대지지분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대지지분에 대한 개념들이. 그 이전에는 타워팰리스가 제일 비쌌어요. 근데 대지지분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대지지분이 넓은 아파트들, 타워팰리스보다 오히려 뭐 성경 아파트, 우성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가격이 훨씬 더 막 치고 나가게 되죠. 대치동에. 그래서 이게 아파트의 역사들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주기가 보통 5년씩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뭐 어른들은 아마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아파트도 5년마다 가격이 바뀐다고. 5년 되면 아파트 이사 가야 된다고. 그런 말들 했었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다가 엘리베이터 있다가 5년 있다가 지하 주차장 생겼다가 5년 있다가 발코니 커졌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아파트가 5년마다의 변천사를 갖고 있다가 지금은 좀 물리적인 형태는 비슷해요. 지금은 물리적인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는 신축 아파트가 쭉 올라가고 나면은 2000년도 초중반에 입주했던 아파트들은 다 같이 따라 올라가요. 경향들이. 좀 오래됐더라도. 왜? 물리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고 편의시설도 갖고 있고 다 똑같아요. 커뮤니티 이런 것만 없어요. 그냥 뭐 수영장이 있거나 뭐 골프 연습장이 있거나 이런 것만 없지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용 면적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확보를 하고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다 있고 인테리어만 해준다면 신규 아파트랑 큰 차이를 안 보이고 있으니까는 신규 아파트가 가격을 끌고 올라갈 때 인근의 2000년도 초중반 아파트를 매입을 해도 가격을 따라가는 현상들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받쳐주죠. 그러면 아파트의 장점은 뭐냐라는 거죠. 아파트의 장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점. 아파트는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단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 공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 분양 면적이라는 게 있죠. 33평을 분양받으면은 25.7평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 7.7평은 공용 면적이잖아요. 공용 면적으로서 놀이터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테니스장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내가 개인적인 단독주택으로서 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막 생기게 돼 있죠. 그런 장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는 전세 비율이 높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고 기생충처럼 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지하방은 굉장히 열악하고 주인은 부자죠.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아파트 단지는 전세 비율이 뭐 지금은 한 50%, 60% 사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서울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차이는 안 나죠. 극단적인 차이는 안 나다 보니까는 좀 인프라 자체가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문적인 환경이 동질성을 갖고 있다면은 둘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둘은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둘은 경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학군이 형성돼요.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의미는 아니에요. 비슷하면 돼요. 대치동만 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부자 동네 대치동만 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소득은 좀 떨어지지만은 노원구 중계동 뭐 이런 데들도 학군이 굉장히 잘 형성돼 있죠. 왜?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 키우기가 좋아지는 거고 학군이 발생되는 곳이 좀 살기가 좋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대지가 다 공유로 돼 있죠. 내 대지 지분은 몇 평이 아니라 몇만 분의 몇 제곱미터죠. 그렇죠? 예? 몇 분의 몇으로 돼 있죠. 그냥 몇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아파트 단지들 보면 그러니까는 내 대지 지분이 33제곱미터가 아니라 몇천 분의 33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공유에 대한 땅은 내가 함부로 개별적인 행위를 못 하죠. 그러면은 동시에 노후가 진행되는 거죠. 동시에 노후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은 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동시에 모든 행위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몰제라는 게 없어요. 재개발처럼.
그냥 노후가 되는 거야. 재개발처럼 일몰이 되면은 어딘가에서는 또다시 신축 행위를 하고 있고 어디선가는 또다시 노후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재건축은 그렇지가 않죠. 동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향후의 집단 개발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향후에 대해서 집단 개발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거고. 아파트의 장점은. 근데 애초에 택지 형성으로 택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교율을 선점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가락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그만한 면적을 다 개별적인 물건, 우리 석촌동이라든지 이런 데 오금동이라든지 송파동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만약에 빌라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아파트를 짓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근데 애초부터 하나의 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로 모으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쵸? 그 하나로 모으려다가 부도난 회사가 사모예요. 사모. 그리고 하나로 모으려다가 잘 안 된 곳이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방배동에서 사모가 하다가 자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방배동에서 한 지역을 얘네들이 다 매입을 하고 있었어요. 매입을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건축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4분의 3 동의만 하면 나머지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방배동에서 사모라는 회사가 하나둘씩 다 매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입한 데는 철거를 하면서 동네를 살지 못하게 좀 흉흉하게 만들어 놨었죠. 그러다가 그럼 그 안에서 점점 사면서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점점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내방역 일대의 땅을 한꺼번에 민간업자들한테 팔면서 그 동네가 빌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동네가 내방역 일대가 가보시면은. 네? 그래서 구역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례예요. 근데 구역을 만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재건축 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을 근데 막 해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제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안 그래요.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해제를 할까요?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면은요, 더 비싸면 비싼 집이 생기지 싼 집이 생기진 않죠. 그쵸? 그러면 거기에 살던 서민들은, 거기도 겨우 살던 서민들은 어딜 가냐라는 거죠. 거기에 사는 집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훨씬 더 비싼 집이 생기는데. 그죠?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을 보면은 단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동질성이 떨어져요. 아파트와 반대죠. 그죠? 단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동질성이 떨어져요. 지하도 있고 집주인도 있어요. 동질성이 떨어지면 차이가 너무 나죠. 얘는 맨날 과외받아. 얘는 엄마 아빠가 밥도 안 챙겨주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 일한다고. 얘는 그러면은 낙오가 돼.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나면 얘는 불량 학생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낙오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지역은 학군이 나빠지게 되겠죠. 나빠지게 되면은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대지가 개별 소유로 되어 있어 별도의 행위가 가능하고 노후도 발생되기가 어렵죠. 필지가 아주 좋다면. 근데 기생충에 나온 그 동네는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역이 지정될수록 서민주택은 줄어들어요. 이 단점이고 구역이 지정될수록 서민주택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은 아파트를 피해서 지방으로 계속 갔죠. 아파트를 피해서 수도권 외곽으로 계속 갔죠. 전체가 다 된다면 서울시의 중심이 핵심인 건 아까도 말씀드려서 알 것이고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은 개발이 될 수 있는 대체제의 효과로서 다세대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게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돈이 없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개발이 되는 건 두 번째 얘기이고, 그냥만 따지더라도, 계속 개발이 되면 단독주택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단독주택의 지가는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세대의 원가는 상승을 하게 되고,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아파트의 수요도 늘어나지만은 저가주택의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도.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면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방이 소멸해요. 소멸하면 인근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겠죠. 이사를 올 때 큰 집으로 와요? 작은 집으로 와요? 쥐가 지방이 소멸해서 망해서 오는 건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오는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확 늘어나죠. 중산층이 없어지고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죠? 우리나라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신사역 1번 출구로 나오셨죠? 나오셔갖고 10분만 밖에 도로 한번 쳐다보고 계셔보십시오. 페라리랑 포르쉐가 몇 대가 지나가나. 벤츠는 흔해 빠졌어요. 택시랑 벤츠랑 비슷해. 가보십시오. 근데 불과 우리 몇 년 전에는 어땠어요? 불과도 아니죠. 예전에 한 10몇 년? 저 학교 다닐 때 그랜저 이런 거. 그랜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랜저는 사장님이 타던 차고, 다이너스 회장님 타던 차고, 그쵸? 벤츠는 꿈도 못 꿨죠. 벤츠끼리 사고 나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포르쉐가 얼마나 다니는지, 페라리가 얼마나 다니는지 10분만 서 있어 보세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특징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제2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물건이에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물건. 그래서 이것만 잘 사면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파트의 형성 가격을 보면, 아파트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파트의 대지 가격과 아파트의 건물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파트 대지가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은 변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대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김포에 있냐, 강남에 있냐, 안양에 있냐,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렇죠? 그러면은 아파트의 대지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동일한 지역에 다세대가 있고, 여기에 대한 다세대가 이 동일한 아파트에 똑같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다세대의 건물 가격을 더하면은 나머지의 금액은 구역이 형성됐을 때의 아파트 가격과 똑같이 형성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완성된 것에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가면 건물의 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전체적인 아파트의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다세대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하고 구역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고,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흑석동의 프리미엄이 7억 8억 하는 것도 거기 아파트가 7, 8억이 올랐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7, 8억이 형성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빠져 있는 것을 살 수밖에 없는 돈이라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최소 물건을 구입을 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구역 형성 가격과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도전적인 투자예요. 이게 가장 도전적인 투자고 안정적인 투자도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어디든 다 똑같아요. 이 다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건축 비용만 포함이 된다면, 왜 되게 신기하듯이 쳐다보네. 또 설명하게. 왜 이렇게 신기하시? 네? 형성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구역 지정 가격 아니겠냐.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면 얘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손만 대도 움직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잡고 있는, 큰 금액의 아파트를 잡고 있는 것보다 이거라도 잡고 있어야 나머지 이거 먹을 수 있고 올라가는 거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때 가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게 가장 도전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이제 나머지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가난에 도전을 하는 거죠. 어려움의 도전. 가난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난의 점수는 청약 점수예요. 가난의 점수가 올라갈수록 청약이 돼요. 애를 많이 놓으면서 힘들게, 예? 그저 무주택으로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선택이에요. 그렇게 해서 20년 버티나 이렇게 해서 버티나. 네. 이왕 버틸려면은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 있는 지역에 이걸 사는 게 낫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지역들, 뭐 도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역세권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완화가 되니까 역세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강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 주변에 아파트가 비싼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에 아파트가 비싸면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건물을 짓는 가격은 동일하고, 김포에 짓나 어디에 짓나 동일한데 동일한 건물을 짓는 값을 들여서 훨씬 이득은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